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 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후에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영진의 송득범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영진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께 명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생생법률쇼에는 어떠한 사연들이 들어와 있는지 미리 한번 만나보시죠. 자동차 명의를 이전하고 싶어요. 집 근처 배드민턴장이 없어진대요. 내 물건 절도한 친형, 친족 상돌에 적용되나요? 친부를 찾아서 양육비 청구하고 싶어요.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가 됐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생생법률쇼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드리는 시간이죠. 목요일은 생활 속 법률 상식을 알아보는 일상의 로 시간입니다. 자, 변호사님 오늘 함께 알아볼 법률 상식은 뭔가요? 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살을 하는 근로자 수가 매년 늘고 있지만 유족 측이 자살을 산재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혹은 입증하는 입증 책임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이유로 실제 유족들의 산재 신청 건수는 그리 많지 않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자살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도 자살은 좀 산재가 좀 인정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얼핏 들은 기억이 나는데 이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해서 자살을 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지 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네. 산재보험법 제37조 2항에서는 뭐라고 정하고 있냐면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7조 2항 단서하고 시행령 제36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의 산재 승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아, 네. 즉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 행위를 했다는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본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대법원 역시도 업무로 인한 질병 발생 또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되어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아, 실제 법원의 판단이 어떤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면 직장 내 괴롭힘과 이 사망, 자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네. 어떻게 좀 법원은 판단하고 있나요? 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상당 인과관계가 반드시 자연적, 의학적 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판례에서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 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부딪혀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라면 네.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고 비록 그 과정에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거나 자살 직전에
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즉 자살의 업무 관련성은 객관적이고 즉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우울 증세가 악화돼서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 현저히 저하돼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고 고인에게 개인적인 취약성이 있었다든지 자살 전에 일반적인 정신병력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업무 관련성이 부정할 수는 없다. 즉 업무 관련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에는 이제 직장 상사의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한 25세 청년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이런 기사를 좀 전해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주시죠. 네, 전 씨는 2021년 8월에 5인 미만 사업장이었던 강원도 속초시에 있는 한 자동차 부품 회사에 취직했다고 해요. 죄송합니다. 전 씨는 이 회사에서 20년 경력의 A 씨로부터 극심한 괴롭힘을 당하다가 지난해 5월 자살을 했습니다. 네. 전 씨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사실은 동생의 죽음에 의문을 가진 형이 전 씨의 휴대전화를 열어보면서 비로소 세상에 드러나게 됐는데요. 전 씨의 휴대전화에는 A 씨가 전 씨가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도록 했던 그 이유들이 녹음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A 씨는 전 씨한테 뭐 진짜 확 죽여버릴라, 이 거지 같은 XX야, 뭐 죄송하면 다야 이 X야, 뭐 네. 맨날 맞고 시작할래 아침부터, 또 뭐 개념이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지, 뭐 내일 아침에 오자마자 빠따 12대야 등 폭언을 일삼았고 그 내용에는 일부 폭력행위 정황까지 추단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요. 또 전 씨가 사망하기 5일 전, 닷새 전에는 너 지금 내가 열받는 거 지금 겨우 꾹꾹 참고 있었는데 진짜 눈 돌아가면 너네 어미 아비고 다 쫓아가서 죽일 거야. 내일부터 협박까지 했네요. 정신 똑바로 차려. 뭐 이런 폭언까지 함께 녹음이 돼 있어서 결국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던 A 씨에 대해서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전화로 8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폭언을 일삼거나 16회 협박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4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까지 넘겨졌고요. 여기서 재판부는 A 씨한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달 9일에 전 씨의 사망이 산업재해로 인정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전 씨의 죽음이 적정한 범위를 넘어서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서 발생한 것이다라고 인정한 겁니다. 네. 사실 이 사랑하는 가족을 이렇게 황망하게 네. 잃은 것도 엄청난 충격일 텐데 그 사망의 원인이 이 직장 내 괴롭힘 때문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 가족분들이 얼마나 또 마음이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유족들은 이 자살이 이제 산재로 인정되기까지 어떤 좀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네, 유족들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어떤 아픔이나 고통을 수습하면서 이제 상당한 시간이 흐르는 경우도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전 씨 사례처럼 뒤늦게 이래 사실관계를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러면 이제 유족들이 비로소 하시게 되는 거는 재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의 산업재해를 접수하게 되는데요. 산업재해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정신질병 업무 관련성 조사 지침에 따르면 정상적인 인식 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 또는 정신적 이상 상태에 대한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그 절차를 밝히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사건 발생과 관련된 의무 기록, 과거 병력을 기본으로 보고요. 네. 만일 사건 발생 이전에 병원 방문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이메일이나 일기, 유서, 메모, 핸드폰 등 당시의 심리적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수집하라라고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렇게 취합한 자료와 유족 측의 주장을 토대로 사건 발생 이전 정신적 이상 상태와 비교해서 위험 요인을 비로소 판단하고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를 거쳐서 산재 승인에 해당한다 혹은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판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 최종적으로는 이 질병판정위원회 심사를 좀 거쳐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그 위원회 이름처럼 어떤 질병으로 인한 자살 뭐 이렇게 좀 판정이 돼야 산재 처리가 가능한 걸까요?
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 회부하는데 자살을 정신적인 질병의 일종으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즉, 네. 질병으로 인한 자살로 인정받아야 되는 건 아닌데 애초에 자살을 정신병적 질환의 하나로 취급을 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회의는 질병의 성질에 따라 한 날짜에 몰아서 잡히는데 자살은 정신질환에 관한 회의를 하는 날에 함께 회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만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를 좀 인정받지 못했다, 승인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유족들 입장에서는 이걸 또 선뜻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불복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네,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서류를 송달받은 날, 그날이 이제 기준점이 되는데 그 날로부터 90일 내에 심사 청구, 재심사 청구, 행정소송 이렇게 진행할 수 있고요. 네. 이와 같은 불복 절차가 반드시 순서대로 모든 걸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심사 청구나 재심사 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해 2023년 기준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자살 산재 승인율이 41% 수준이라고 합니다. 불승인이 나서 이제 소송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제 좀 근거 부족으로 패소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 유족 입장에서 입증하는 책임이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생활 속 법률 상식 전해드리는 일상의 로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돼 있는데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이게 그 상속 문제인데요. 네, 현재 그 다른 재산은 없고 그 차가 한 대 있어요. 네, 차가 한 대 있는데 돌아가신 분이 한 2년 전에 돌아가셨고 그 돌아가신 분이 지분 1%, 네, 그리고 친여동생이 지분 99%로 돼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돌아가신 분의 아이 천은 없고 자녀가 호주에 2명이 살고 있어요. 아, 네네. 그래가지고 호주에 있다 보니 연락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한 2년 반 동안 상속을 못한 채 네, 그냥 그 여동생이 차를 점유하고 이제 뭐 조금 사용하고 있어요. 네네. 저는 그 여동생의 남편이고요. 네, 아, 네네. 예.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운행을 하다가 네, 나중에 이제 노후화가 되면 폐차를 시키려고 했는데 네, 그 경주 차량 등록 사업소에서 차량 자동차 운행 정지 예고 공고문이 왔어요. 네, 상속 절차가 안 이루어지니까 이것을 자동차 운행을 정지를 시키겠다. 아직 정지된 건 아니고요. 네. 이래가지고 이것을 폐차를 할까 생각 들어갔는데 폐차는 안 된대요. 연식이 한 18년이 안 돼가지고. 네. 그리고 어떻게 좀 처리했으면 뭐 공매를 할 수 있으면 공매라도 하면 좋은데 그것도 잘 안 된다고 그러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해서 한번 상담을 신청해봤습니다. 아, 네. 지금 이제 차량 한 대가 있고 이제 공동 명의자로 계신 분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에 지금 그 차와 관련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연락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옆에 이제 송득범 변호사님 나와 계시거든요. 이야기 나누면서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이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옆에서 쭉 들었고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좀 답변을 드려볼게요. 예. 일단은 지금 그러면 그 사망하신 분의 자녀 두 분이 지금 호주에 있는데 그 두 분하고는 전혀 뭐 연락 자체가 안 되는 건가요? 예. 연락처 같은 것도 연락은 모르시더라도 뭐 주소지 같은 것도 전혀 모르시는 상태고. 그냥 호주에 뭐 네. 난 전혀 모르겠는데 호주에 어디 산다는 건 아는데 지금은 뭐 옛날에는 뭐 그랬는데 지금은 뭐 아예 연락이 안 돼가지고 네. 거의 뭐 모르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결론적으로는 호주에 있는 자녀 두 명과 연락이 안 되는 상태에 그 자동차의 1% 지분 때문에 지금 이제 문제가 된 상황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예. 명의 이전이 안 되는 거예요. 뭐 그쪽에서 뭘 처리를 해야 된다. 네. 예, 그래가지고 뭐 계속 연락이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뤄왔어요. 그 연락이 안 되는 상황 이외에 별도로 어떤 뭐 상속 재산의 분할과 관련한 뭐 어떤 심판 절차라든지 아니면 뭐 상속 포기라든지 그런 절차를 진행한 것도 일체 없으셨고요. 맞나요? 예, 현 전혀 없지요. 그러면 그 사망하신 분의 국적도 한국이셨나요? 아니면 그분도 국적? 네. 그분은 오리지널 한국 국적이고 이분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일단은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죄송합니다. 그 1% 지분과 관련해서 명의 변경 당사자가 사망했는데 명의 변경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자동차 운행 정지 명령 예고장이 이제 99% 소유자인 아내분한테 지금 통보가 온 게 맞고요. 그렇죠. 예. 네. 일단 단계별로 조금 아내가 아니라 이제는 친여동생이지 고인 기준 친여동생. 네. 예, 친여동생 앞으로 이제 그 공동명의라 해가지고 네. 다 저기 자동차 세도 다 나왔는 다 내고 네. 전부 다 그 이제 그 99% 지분 그 여동생한테 다 모든 게 오는 거예요. 네. 자동차세 지금. 네, 그러니까 그 전화 주신 분의 아내분이고 그 사망한 분의 여동생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네,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차량의 가액도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차량도 연식이 오래돼서 아마 어떤 뭐 이유로, 그러니까 그 종전에 부모님이 사용하시던 차를 상속받으면서 이런 실질적인 처리를 했지 않았을까? 보통 이런 추측을 하긴 하는데 그 부분에 또 정상적으로 명의 이전이나 이런 절차 뭐 이게 형식상으로는 명의 이전이라고 하는 게 법률적으로는 증여 혹은 매매여야만 하니까 그런 절차를 정리를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하지 않고 있다가 당사자가 사망을 하고 그 사망한 당사자의 자녀분들이 또 호주에 있다 보니까 연락이 안 되고 뭐 한 달이 건너니까 더군다나 이제 이런 상황이 생겨버린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자동차의 1% 소유권을 어떻게 이전을 해야 되냐. 다만 이제 그 상대방이 지금 한국에 거주하지도 않고 호주에 있는 상태라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명의 정리를 하고 뭐 하기 위한 절차가 가장 궁금하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일단은 법률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그 1%의 자동차 소유권을 정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그 호주에 있는 두 분의 자녀분과 그 다음에 그 여동생분하고 사이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 분할, 이 상속재산을 누구에게 이전하고 정리한다라고 하는 상속재산의 협의 분할 절차를 첫 번째로 고려할 수 있는데 이 상속재산의 협의 분할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상속재산의 협의 분할이 문제가 되는 경우 통상적으로 이제 동순위의 상속인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호주에 있는 두 자녀분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두 분의 자녀분들이 서로 간에 누가 뭘 가질 것이냐를 정할 때 보통은 상속재산의 협의 분할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선순위의 상속인인 두 따님분이 계신 거고 또 사망한 분의 그 여동생이면 상속순위에서는 후순위인 분이 나머지 자동차 지분을 갖고 있는 관계다 보니까 이게 또 일반적인 상속재산의 협의 분할 절차에 해당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또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자동차 1%의 소유권을 상속 포기, 아니 물려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상속 포기 절차를 거쳐버리면 그때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법률적으로는 가장 간명하고 정확한 방법에 해당하기는 해요. 그런데 상속 포기 같은 경우는 누가 해야 되냐면 당사자가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호주에 있는 그 두 자녀분께서 우리는 상속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상속 포기 신고를 그 법원에다가 해야지만 되는데 이것 역시도 그 두 자녀분들이
직접 해야만 하는 그 상황이다 보니까 그 두 자녀분이 상속 포기를 하지 않으신 상태면 법적으로는 그 두 분에게 법정 상속이 발생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어쨌건 이게 일반적으로 어떤 뭐 서류의 신청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직접 당사자인 그분들이 어떤 신청서를 내야 하는데 그분들이 직접 뭐를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사망한 분의 여동생, 그리고 전화 주신 분의 아내분께서 이해관계인이 되어서 한국 법원에다가 대신 신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판사님께서 어떤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내려주시면 그 경우는 이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현재로 그 자동차의 운행 정지 명령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게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그 절차가 상황이 발생한 거라서 여기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여동생이 즉 이해관계 사망한 분의 여동생으로서 이해관계인으로서 가정법원에다가 현실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상속 재산과 관련해서 그 특별 상속 포기 절차를 대리인으로서 신청하는 그런 신청서를 일단 법원에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족관계로는 왜냐하면 가족관계 증명서상으로 뭐는 소명할 수 있냐면 사망한 사람의 여동생이다. 그리고 실제로 상속 포기를 하고자 하는 대상자들은 호주에 있는 2명의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대리해서 고모, 그러니까 관계로 치면 고모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고모가 호주에 있는 조카들을 대리해서 특별하게 이게 상속 기간 역시도 도과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특별하게 상속 포기를 대리해서 신청하는 신청서를 우선 가정법원에 제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에서 이 과정에서 뭔가 소명해야 되는 서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판사님 입장에서 본인이 상속 포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제3자가 대리해서 고모가 대신 상속 포기를 진행하겠다. 혹은 그러면 그 방법 자체도 과연 상속 포기로 가능할지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서 선순위와 후순위 관계에서 순위가 다르지만 이게 협의분할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비교적 직권주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요소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가정법원에다가 관계를 소명함으로써 어떤 보충 서류들을 낸 후에 그때 이제 제가 법원에다가 제출하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현실적으로 고모와 조카와의 관계이긴 하지만 연락처도 없고 그 다음에 주소도 모르는 상태라고 하면 그 사망하신 분의 자녀들의 어떤 자료 같은 게 호주로 기본적으로 어떤 법원의 문서를 호주로 송달시켜야만 하는 현실적인 이슈가 발생을 하고 근데 여기에서 법원이 할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권한이 뭐냐면 공시송달입니다. 그러니까 공시송달이라는 건 이 사람들한테 직접 우편을 송달해주고 그 사람들의 의사를 확인해야만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공시하는 방법을 통해서 송달을 대체하는 방법이 있고 그 방법을 거치면 비로소 이 1% 지분에 대해서 이전 절차라든지 그런 게 가능할 것 같거든요. 거기에서 필요하다면 법원에서 아내분께 어떤 명령을 내릴 수도 있을 거예요. 뭐냐면 1%를 그냥 당신이 가져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차량의 전체 가액이 500만 원 그렇다고 하면 상식적으로라도 만약에 나중에라도 그 조카분들이 우리들이 이걸 상속을 받고 싶다라든지 권리를 주장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5만 원에 대한 공탁을 명한다든지 가령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 차량의 가액은 500만 원이 맞는지 뭐 2천만 원인지에 대한 감정을 거쳐라라고 하는 다소 복잡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 판사님께서 이 당사자들의 의사를 대체할 수 있는 절차를 설정해 주시면 그때 비로소 이 1%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이전받아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복잡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네네 맞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네네 물어볼게요. 말씀하시죠. 네. 네. 제가 자동차 관리법을 쭉 읽어봤는데요. 네. 이 운행 정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차량 소유자의 요청에 의해서 차량 운행 정지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소유자가 공동 지금 소유자잖아요. 한 명은 돌아가셨고 한 명은 살아 있고. 네. 그럼 이거 자동차 운행 정지를 네.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왜 그러냐면 네. 이 상속이 안 돼서 자동차 운행 정지를 한다는 그런 문구는 없어요. 그 제가 자동차 관리법을 쭉 찾아보니까요.
그래서 이걸 그냥 우리는 조금 더 지금 쓰다가 이대로 왜 지금 세금 다 잘 내고 있고 보험 다 네. 들어있고 네. 또 그리고 자동차 그 명의가 2명인데 한 명은 살아 있단 말이에요. 네. 99% 지분을 가진 사람은. 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잘 쓰고 있었거든요. 네. 그럼 이걸 갖다가 이걸 운행 정지를 네.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왜 그러냐면은 그 상속이 안 돼서 운행 정지를 한다는 그런 문구는 없어요. 네. 관리법에. 네. 저희 입장으로서는 그냥 조금 더 쓰다가 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뭐 강제 폐지를 할 수 있대요. 좀 노후화가 되면 차가. 네. 그래서 그 방법이 우리들로서는 잘 좋은데 네. 이게 자동차가 중지된다고 하니까 제가 네. 또 그게 법률 상담을 네. 듣는데 네. 그런 방법은 없나요? 이걸 일단은 운행 지금 정지를 했을 때 풀 수 네. 있는 방법. 아직은 정지는 안 됐는데 네. 이걸 갖다 그쪽에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연락해가지고 사장 이러니까 운행 정지를 시키지 말아주세요. 네. 그렇게 우리가 요구할 수 있나요? 아, 그럼요. 그 절차는 당연히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에 대한 운행 정지 명령이라는 것도 일종의 행정처분이거든요. 행정청이 이 차량을 운행하지 말아라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그 행정처분에 대해서 집행 정지를 신청할 수도 있고 그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는 절차를 당연히 그 전제로 거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또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이 발령됐다라고 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그 운행정지 명령을 다툴 수 있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유념하실 사항은 뭐냐면 굳이 1% 상속이 안 됐다는 이유로 이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이유가 있나? 라고 하시는 부분이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 대포차로 악용될 위험성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래 소유하던 사람이 사망을 했고 관리자가 명확히 상속을 통해 상속인이 사용하고 있다는 사항에 소명이 되지 않는 경우에 가령 범죄에 악용이 돼서 뭐 강도라든지 어떤 범죄를 하는데 소유자가 사망한 차량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운행정지 명령이라는 제도가 있는 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운행자와 99% 소유자가 일치하는 상황이고 1% 소유자가 그리고 그 사망했지만 그 자녀들이 호주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 이외 나머지 재산들에 대한 상속 포기라든지 연락처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후속 조치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을 통해서 그 상속 절차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하거나 혹은 대금을 지급하고 명의를 이전해 오는 절차를 진행하려고 한다라는 사항을 단순히 구두가 아니라 접수된 법원에 신청한 신청서 사본이라든지 사건 번호 같은 걸 첨부하면서 행정심판 혹은 이제 후속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행정청에서는 이 운행정지 명령을 한 이유가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는 차량이 돌아다님으로 인해서 사고라든지 무보험차라든지 대포차라든지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행정청에서 99% 소유자에게 어떤 확인서, 관리, 어떤 책임 이런 거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한 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그 연한이 남아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또 직권에 따른 다시 처분이 취소된다든지 아니면 다시 발령된다든지 그런 거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 송득범 변호사님께서 정말 세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어떻게 좀 궁금하셨던 부분은 좀 해소가 되셨나요? 예, 지금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아유, 네, 다행입니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방안들을 이제 변호사님께서 제시를 해주셨는데 크게는 이제 연락처와 주소를 모르는 이 조카들의 법적 권리, 그러니까 상속 네. 포기를 어떻게 대리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랑 그다음에 아까 이제 99% 지금 지분을 갖고 네. 있는데 이 운행 정지 명령에 대해서 네. 좀 어떻게 좀 이의를 한다거나 좀 다툴 수 있는가 이렇게 네. 좀 두 가지 쟁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당사자분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왜 그러냐면 네. 일단 그 동순위 상속인이 아니고 선후순위의 관계에 있고 또 더군다나 호주에 있으면서 연락처나 주소만 안다고 하더라도 우편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 후속 조치도 있는데 그것조차 모르는 상태라서 네. 법원을 통한 합법적인 절차가 아니고는 이걸 조회한다거나 확인한다거나 혹은 그 확인이 안 됐을 경우에 후속 조치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가치만을 따진다고 하면 그 비용이 더 오히려 많이 들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다소 조심스럽게 제가 절차에 대해 안내 드린 거니까 말씀드린 사항을 참고하셔서 후속적인 조치를 좀 취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알려드린 이 법률적인 조언을 바탕으로 잘 차근차근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함께 보시죠. 구청 사업 계획에 따라 저희 집 빌라 앞에 있던 배드민턴장을 없애고 어린이 도서관을 짓는다고 합니다. 사업 계획은 수년 전부터 밝히긴 했지만 그간 단 한 번도 공청회나 설명회를 한 적이 없는데 공사를 한 달 앞두고 이제야 부랴부랴 주민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주민들 대다수는 더 이상 집 근처 배드민턴장을 이용할 수 없다는 소식에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빌라와 너무 가까운 거리에 도서관이 들어서면 일조권도 침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 목소리도 상당합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구청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주민들이 단체로 소송을 진행하면 공사를 막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요. 일단 이제 이 구청이 이제 배드민턴장을 없애고 어린이 도서관을 짓겠다고 했는데 이 주민 공청회를 좀 공사를 한 달 앞두고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연 주신 분은 이제 구청 공사를 일단 막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우선 어떤 조치를 좀 취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주민들께서 이제 구청이 진행하는 공사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신 것 같고, 네. 그 반대 의견을 표출하고 그로 인한 뭐 공사를 막을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보신다면 우선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청회의 후속 조치로 주민들은 의견을 밝힐 수 있기 때문에 민원을 통해서 실제로 뭐 얼만큼의 주민들이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라는 사항을 죄송합니다. 민원 신청서를 통해서 제출할 수 있고요. 이를 통해 행정기관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후에 법적 대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행정소송까지도 염두에 두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집행정지 뭐 신청 이런 것도 네. 할 수 있지 않나요? 네, 집행정지 신청은 당연히 신청을 하실 수 있고 사유가 있다면 네. 거기에서 사유를 뭐를 기준으로 이제 법원에서 판단하고 있냐면 네. 공사가 진행되어 버릴 경우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가 혹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로는 보기 어렵고 금전적인 피해에 불과한가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있다면 집행정지 즉 공사를 진행하지 말라는 정도의 결정을 내려주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이 사연 주신 분의 좀 염원처럼 만약에 이제 구청을 상대로 단체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승산이 좀 있을까요? 여기에서 이제 단체 소송의 승산은 죄송합니다.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네.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한 행정청이 진행하는 공사에 대한 소송은 공익적인 목적이 어디에 더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서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네. 가령 이제 어린이 도서관을 신설한다는 건 주변에 어린이가 많아져서 사용 수요가 높다라고 하는 공익적인 판단일 텐데 네네. 그 수요 조사에 따른 게 잘못되어 있다라든지 혹은 이제 주민들이 뭐 배드민턴장으로 사용하는 숫자가 점차 줄고 있다는 판단 하에 어린이 도서관으로 전환하기로 했던 것인데 종전에 배드민턴장을 이용하는 사람의 수요가 훨씬 더 많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소명을 하게 되면 그래서 행정청의 판단이 부적법하다는 것이 소송에서 입증이 되면 인용될 수도 있죠. 행정소송이 좀 사실 쉬워 보이지는 않는 네. 사안인데 만약에 어려울 경우라고 한다면 다른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행정소송이 쉽지 않은 경우에 언론 보도나 뭐 대중 의견 형성을 통해서 공사에 대한 반대 여론을 조성하는 경우도 있고 네. 뭐 청원서 제출 같은 걸 통해서 행정청 혹은 상급기관에
압력을 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이런 행정청의 어떤 뭔가를 다툴 때는 그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는지 이 부분을 좀 파고들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네. 여기에서는 이제 주민공청회를 공사를 이제 한 달 앞두고 네. 했다고 하거든요. 네. 이 주민들의 동의를 뭐 충분히 구하지 않았다. 네. 이런 부분을 좀 문제 삼을 수는 없을까요? 네,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점은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청회나 설명회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행정절차법 위반이 이슈가 될 수 있고 행정절차법 위반은 그 처분의 적법성 자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위법성의 판단의 주된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일조권 침해에 대한 좀 우려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이 최근에 이제 뭐 법원에서 일조권 침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어떤 상황일 때 좀 받아주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조권 침해에 대해서 법원은 되게 신중하게 다루고 있고 그 기준은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지 않는가를 기준으로 보고 있고 그 기준은 햇볕이 일정 시간 동안은 사람이 살기 위해 확보돼야 되는데 그 일정 시간조차 침해되는가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로 감수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일조권 침해, 해를 보는 시간이 줄어든다고 하면 그 자체가 매우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에 해당해서 공사 자체를 못하게 하거나 혹은 공사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사유에 해당한다면 금전적인 배상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담자님을 위해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건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도서관에 또 그 사연자분께서는 반대하시지만 찬성하는 의견도 상당수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법적인 절차 외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대화와 협상도 함께 시도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살 위에 형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불량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학교도 제대로 안 다니고 정학, 전학을 전전하며 부모님 속을 엄청 썩였어요. 형 때문에 어머니가 혼자 울고 계신 모습을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결국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어머니가 노력해 겨우겨우 검정고시 보고 전문대를 보냈는데요. 그곳도 다니다가 출석을 하지 않아서 제적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군대 다녀와서 일을 하기에 이제 좀 정신 차리나 했더니 사업한다며 부모님에게 돈 받아가서 제대로 운영도 안 하고 망한 게 3번입니다. 아버지 신용카드 가져다 술 마시고 유흥 즐기고 현금 서비스 받아서 아버지 신용 불량자까지 만들었죠. 그런 형을 보며 나라도 부모님에게 보탬이 되자 싶어 열심히 살았습니다. 대학을 서울로 오면서 집을 떠났고 혼자 아르바이트하고 장학금 타면서 살았어요. 지금은 어엿한 회사에 취직해서 여유가 생겼고 매달 부모님에게 약간의 용돈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형이랑은 연락도 안 하고 2년 끊은 지 몇 년 됐고요. 그런데 얼마 전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니 제가 아끼는 스피커 등 음향기기가 싹 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 음악 듣는 게 유일한 취미여서 고가의 음향기기를 집에 세팅해 뒀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구두와 시계 등 돈 될 만한 것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도둑이 들었나 했는데 어머니에게 전화가 와서는 형이 어머니가 해주신 반찬을 자신이 갖다 주겠다고 했는데 잘 받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순간 느낌이 왔죠. 형에게 전화를 하니 미안하다고 자신이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큰일 나게 생겨서 급해서 그랬다고 하더군요. 꼭 갚겠다면서요. 정말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실 과거에도 형이 급하다고 해서 돈 빌려준 적이 서너 번 있습니다. 그때마다 갚겠다고 했지만 당연히 갚은 적은 없었어요. 저도 형 능력을 아니까 받을 생각으로 빌려준 건 아니었는데 이렇게 도둑질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너무 괘씸해서 이제 법적으로 형을 처벌받게 하고 싶은데 친족 상도례 때문에 가족 간 범죄는 처벌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 제가 고소를 하나마나일까요? 같이 살지 않는데도 친족 상도례가 적용이 되나요? 네. 네. 저는 사연 읽는데도 정말 착잡한 그러네요. 좀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요즘에 좀 친족 상도례 이야기가 한창 좀 이슈가 됐던 시기가 있었죠. 이제는 좀 일부 좀 폐지된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금 어떻게 좀 적용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은 친족 상도례는 형법 제328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흔히 지칭합니다. 네. 그런데 328조 1항에서는
그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배우자 간의 323조의 죄는 형을 면제한다라고 해서 절도, 사기, 횡령, 배임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제기되어 왔고 실제로 헌법재판소가 이 제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넓은 범위의 친족 간 관계의 특성은 일반화하기 어려운데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해버리면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피해자인 가족 구성원 거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돼서 본래 제도 취지와 어긋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라는 내용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 네. 폐지된 걸로 이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었는데 아직 폐지된 건 아니고 네. 헌법 불합치 불합치. 결정이 나온 거군요. 네. 그런데 실제로 이 친족 상도례를 통해서 그 자신이 받아야 할 어떤 그런 법적인 책임, 뭐 형벌을 좀 피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네.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네. 그 원래 이 제도의 취지는 대가족이 함께 가족에 모여 사는 걸 전제로 해서 집 안에서 사소한 다툼에 대해 사법권이 개입하는 건 온당치 않다라는 기준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네. 뭐 넓은 범위의 친척이더라도 한 집에 사는데 뭐 사소하게 고소하고 하는 게 하지 말아라라는 취지였는데 현대에 오면서 이런 제도는 많이 무색해진 상태인데 이걸 악용하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였고 네. 박송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제 이슈가 뭐였냐면 동거 친족 형이긴 하지만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는 관계다라고 형이 이제 주장을 하면서 친족 상도례 처벌 면제 대상인 또 아버지라든지 뭐 이런 관계들이 또 아버지는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직계혈족 관계에 해당해서 면제 얘기가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모친 통장에서 돈을 빼간 동생 부부를 횡령으로 고소했는데 친족 상도례를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거나 혹은 자기가 키우던 고양이를 몰래 입양 보낸 부친을 절도죄로 고소했는데 부친 역시 친족 상도례 처벌을 면했다는 사례 등이 언론이나 각계에서 보도된 바가 있었습니다. 네, 그 사건에서도 이게 같이 살고 있지 않았으니까 오히려 이제 같이 살고 있는 이제 뭐 부친 이렇게 또 그 형벌을 좀 피하려고 했잖아요. 네. 지금 사연에서는 이제 이 형과 동거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절도죄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형은 이제 부모님하고 달리 직계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동거하는 경우에만 동거 친족으로서 지금 헌법 불합치된 328조 1항이 문제가 될 텐데 네. 여기에서는 동거하지도 않은 관계고 연을 끊은 상태에서 별도로 거주하던 차가 이제 비밀번호를 알고 들어와서 훔쳐간 거기 때문에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과거에 만약에 이제 빌려준 돈까지 좀 갚으라고 좀 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민사로 좀 진행을 할 수도 있을까요? 네, 민사도 가능합니다. 과거에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 네. 뭐 절차가 뭐 증거도 수집해야 되겠죠. 형님한테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 이체 내역이라든지 차용증이라든지 뭐 통화 기록 같은 걸 통해서 수집하시는 게 좋고 네. 다음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돈을 달라는 청구를 할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 유념하실 거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상당 기간이 지났다면 10년이 지났다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고 따라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서도 소를 신속히 제기하시는 게 좋다라고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사연에서 봤을 때는 이제 네. 이 형이 이 네. 빌려준 돈을 갚을 능력이 좀 없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참 실익이 있을까 네. 싶기도 한데 이런 경우에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법적 절차를 통해서 현재는 지급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변제 능력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판결을 통해서 확정을 시켜놓고 미리 받아놓고. 그렇죠.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강제 집행, 집행 재산이 생겼을 때 강제 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마지막으로 가족 간에도 이렇게 재산 범죄로 좀 고통받는 분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또 조언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족 간 문제가 가장 어렵습니다. 누구보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고 그래서 맞아요. 더 이제 누구에게 고민을 토로하기도 어려운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하나씩 그 단계를 밟아가면서 본인이 처한 상황을 해결해 가시면 궁극적으로 이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번에도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사연 만나보시죠. 대학에 다니고 있는 25살 남성입니다. 곧 졸업을 하는데 최근 교수님께서 대학원 진학을 권유하셨어요. 저는 이공계열인데 사실 석사 학위에 관심이 많습니다. 다만 염려되는 건 대학원 등록금입니다. 학부 때보다 더 많은 등록금이 필요하고 연구기간도 길고 논문도 작성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아르바이트 할 시간이 부족할 것 같기 때문인데요. 사실 저는 미혼모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쉼 없이 일을 하고 계세요. 미용 보조에서 시작해 독학으로 자격증을 따셨고 제가 고등학생 때 본인의 미용실을 갖게 되셨죠. 빚이 더 많은 가게였지만 그날 어머니와 얼싸안고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는 들은 적은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아서 저도 묻지 않았는데요. 얼마 전 어머니께서 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병간호 중에 어머니께서 처음으로 아버지에 대해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과거 교제하던 남성이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저를 임신하고 있던 중에 알게 됐다고요. 상대는 어머니에게 낙태를 종용했고 어머니는 알겠다고 한 후 혼자 멀리 이사를 와서 저를 낳아 키우신 것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몰랐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여자 혼자서 일하며 사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게 평생 고생하다가 결국 병을 얻은 어머니도 안타깝게 느껴졌고요. 이제라도 어머니에게 보상을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원하던 공부를 계속 하고 싶고요. 비록 성인이지만 지난 시절에 못 받은 양육비를 이제 와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친부에 대해서는 이름과 생년월일만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찾을 수 있을까요? 만약 친부가 사망했다면 양육비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건지요? 또는 친부의 가족이 양육비 상속에 반대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성인이신데 네. 지난 날에 이제 양육비를 좀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셨어요. 네. 어떻습니까? 이거 좀 구분해서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네. 양육비라고 하는 건 그 미성년의 자녀를 키우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거라 네. 친부였는데 자녀를 키우는데 돈을 주지 않았다는 거에 대한 청구권자는 원칙적으로 어머니가 될 것이고요. 어머니가 네.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형태의 민사소송을 하나가 고려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어머니만 본인을 키웠기 때문에 아버지가 책임을 지지 않았다라는 거라 당사자분이 만약에 과거에 청구한다라고 하면 부양료를 하나 법률적으로 구성해서 청구한다라고 하는 그 법률적으로는 두 가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양육비 청구를 하려면 이제 뭐 부자 관계를 증명해야 하지 않나. 저희가 네, 뭐 드라마에서 맞습니다. 보면은 막 DNA 검사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런 절차 좀 필요할까요? 네, 왜냐하면 이 사안에서 어머니께서 어떤 특수한 사정 때문에 아버지와의 관계를 숨겨왔고 그렇다면 당연히 이분의 출생신고를 할 때 아버지를 친부를 등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친부가 등록되어 있다면 가족관계 증명서상으로 아버지의 인적사항이 당연히 언제나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 경우 이제 부자관계를 당연히 상대방은 나는 뭐 유부남이기 때문에 그런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할 가능성이 높고 네. 이 경우에는 이제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 인지청구해소 혹은 친생자관계 존부해소를 제기하면서 네. DNA상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맞다라는 걸 법원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친부에 대해서는 네. 이름과 생년월일만 알고 있다. 네. 이런 경우에도 찾을 수 있을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버지가 맞다라고 하는 걸 인지 청구를 하거나 혹은 네.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상대방으로 제기하면서 상대방의 이름만 알고 있다라고 하면 법원에다가 해당 대상자의 주민등록 초본 발급을 요청해서 받아보면 현재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시간이 꽤 흘렀던 사연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사연 주신 분도 친부를 찾았을 경우에 네. 만약에 사망했다면은 이 네. 유류분 청구나 뭐 상속 관련 문제가 네, 좀 맞습니다.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네.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뭐 해당 아버지가 사망을 한 경우에 아버지가 갖고 있던 재산을 그분의 자식들이 배분받아 간 경우에도 네. 법적으로 따지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상속권이 발생하고 동순이 혼인관계 중이든 혼인관계 외든 동순이의 상속인들이기 때문에 정당한 상속인으로서 상속분에 따른 청구를 대신 가져갔다라고 하는 이유로 한 상속분 반환 청구라든지 아니면 상속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유류분권이 있기 때문에 유류분권에 기한 반환 청구라든지 이런 소송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여러 가지가 오늘 좀 상속 관련해서 좀 사연이 많은데 네. 예, 좀 상속은 특히나 좀 복잡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상담자님께서 이제부터 어떤 것들을 좀 차근차근 해나가면 좋을지 좀 안내를 해주시죠. 네, 어머님으로부터 그 상대방의 정보, 그다음에 본인의 출생 정보 같은 거를 최대한 상세히 확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출생 시기가 언제이고, 그다음에 그래서 언제 태어났고, 상대방과의 교제 시기는 어떻게 됐고 하는 사실 간접적인 증거들과 함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소송 안에서 DNA 등을 통해 친자관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후속적으로 상속이든 유류분이든 뭐 과거 부양료든 양육비든 이런 청구 절차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송득범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